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돌아오셨나요?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방문하지 못하고 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머물렀던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한 방법으로 시골에 가서 이제 오랜만에 친척들 만난 그런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즐거운 기분으로 새롭게 또 도덕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까지 해서 공정한 경쟁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요. 오늘 새로운 내용을 하나 더 배우고 나면 저희 교과서에서 중단원 2, 여기 지금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내용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북한이라든지 통일에 대한 또 다른 단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뒷반 수업 들어가시는 도덕 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이론적으로 수업 진행하기보다는 여러분들 학교 직접 나오실 때 영상 보면서 실제 체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진도 나가는 데서는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 시험 칠 때도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수업했던 내용 복습하는 의미에서 97쪽에 있는 자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료 제목: 실질적으로 경쟁의 조건을 동등하게 하려면 공정한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 시작에서부터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기회의 균등한 보장 이거 받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실질적 동등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 언급할 것 같습니다. 읽어봅시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었던 일부 사업 영역에 대기업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져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경쟁이라고 하는 거 자본주의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고 하는 건 출발점 자체가 달라서 아무런 규제 없이 똑같은 상황에서 경쟁해라 이렇게 하면 대기업에게 유리할 확률이 매우 크겠죠. 그런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익의 불균형이 더욱 커졌다. IMF라고 하는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이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생겨났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업종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들끼리 정당하게 경쟁해봐라. 이런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려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 분야에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제도이다. 제가 이해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네요.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은 안정된 사업 활동의 기회를 보장받아 경영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발전이 균형을 이루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출발선 상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둘을 경쟁시키는 건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중소기업들 사이에 경쟁을 시키면 중소기업 자체의 자생력이 강해져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격차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긍정적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모든 일에는 부정적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뒷부분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요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 이것이 강조된다 말하잖아요. 그런 시장경제의 흐름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간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기술 경쟁력이 저하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는다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모든 일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자 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우리는 이제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마지막 단원 03단원입니다. 98쪽인데요. 98쪽에 있는 단원 제목이 좀 길죠. 그래서 선생님이 줄여봤습니다. 03 부패의 발생과 예방. 자, 단원명 노트에 필기해 주세요. 여러분 수행평가 준비하기 위해서 노트 필기 잘 하고 계시죠? 온라인 수업 기간 끝나고 학교 돌아오면 저희 노트 필기 수행평가 말고도 그 학교 출석하는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논술형 보고서 쓰기 그런 수행평가도 할 거거든요. 1학기 때랑 비슷한 양식일 테니까 학교 나오면은 책 보면서 쓰는 수행평가가 있을 수 있겠구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쓰면 좋을지 2학기 저희가 진행하게 될 내용 위주로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8페이지 부패의 의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책임이 따르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원칙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패라고 한다. 우리는 부패라는 단어 들으면 음식이 썩었습니다. 이런 것과 연결해서 많이 떠오르잖아요. 음식만 썩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도 썩을 수가 있겠죠. 잘못된 방식, 부당하고 정의롭지 않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운영하는 것. 특히 국가에서 고위에 있는 공직자들이 그러한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국가 일을 운영한다면 국가의 전반이 썩어버리는 부패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부패는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일상생활 속에서 관련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개인적인 부패도 문제이지만 부패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면 더 큰 사회 문제가 된다. 지금 책에서 부패의 의미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그 정리를 한번 우선 써보도록 합시다. 바로 1번 부패의 의미. 지난 시간에 저희가 경쟁에 대해 수업했던 거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잖아요. 오늘 부패에 대한 내용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패란 책임이 따르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책임이 따르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원칙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행위이다. 책임이 따르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원칙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행위, 우리는 부패라고 합니다. 부패, 책임이 따르는 지위에 있는 사람,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반 국민들도 부패와 관련될 수 있겠지만 특히 공직자들 부패를 저지르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학교는 공립학교입니다. 공립학교 말고 사립학교도 있죠. 사립학교에 있는 교사들도 공립학교 교사들과 거의 비슷한 방식의 대우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전체를 공직자, 책임이 따르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절대 부패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죠? 교사, 선생님 같은 사람 예로 들어서 교사가 저지를 수 있을 만한 부정의한 부패 행위, 물론 사소한 부정의도 있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부정의,
이런 거 저지르면 교사 같은 경우에 공직자에서 이제 가장 큰 처벌은 파면이라는 거거든요. 직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연금 같은 것도 주지 않습니다. 이 잘못 저지르면 한 번에 파면될 수 있을 만한 큰 부패 행위, 예를 들어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교사에 한정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사가 절대 저지르면 안 되는 부패 행위. 그렇습니다. 아동 학습자, 청소년 학습자들 대상으로 지금 수업이라든지 교육 활동 진행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굉장히 보호하면서 교육 활동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학생들에게 성적으로 침해를 주는 범죄 행위를 일으켰다. 성 관련 비위 혹은 범죄 행위가 일어나면 교사는 한 번에 파면당할 수 있겠죠. 교사가 절대 저지르면 안 되는 부패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다른 거 2가지 정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교사뿐만이 아니라 공직자라고 하면 유혹에 휩싸일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촌지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촌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뇌물,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국가의 일에 종사하다 보니까 실행할 수 있는 권한들이 일반 사람보다 조금 크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한 의미에서 돈이라든지 선물 같은 거, 이런 걸 주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 넙죽넙죽 받게 되면 뇌물이잖아요. 예전에는 그 촌지라고 해서 선생님들 그 서당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교육기관이 있었죠. 거기 있는 훈장 선생님들께서는 급여를 따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따뜻한 의미에서 줬던 그런 돈, 마을의 뜻 해가지고 촌지입니다. 그렇게 주는 따뜻한 전통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 이제 훈장과 같이 급여 안 받고 일하는 선생님들은 없잖아요. 국가에서 주는 급여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라든지 학생 관련된 사람한테 뇌물을 절대 받으면 안 되겠죠. 촌지라고 하는 글자의 아름다운 의미는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뇌물 이런 거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교육 공무원이 저지를 수 있는 2번째 비위, 심각한 비위로서 뇌물 수수 이런 게 있겠죠. 3번째는 특히 교사와 관련될 수 있는 겁니다. 학생과 교사.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한 걸 평가받기 위해서 시험을 치잖아요. 성적을 조작하는 행위, 이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TV 뉴스 이런 데 보면 국가가 발칵 뒤집히게 되는 여러 가지 계기들 중에 고등학교라든지 대학 들어갈 때 부모의 힘을 사용해 가지고 부당한 입시, 성적 조작하고 그 학교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그게 큰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각 공직자들마다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부패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번 수업에 접근하면 더 편리한 그런 접근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부패가 없으면 제일 좋을 텐데 도대체 왜 부패가 일어나는 것일까? 바로 2번 부패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패의 원인. 자, 98페이지 아까 읽었던 부분 아래쪽이죠. 이어서 읽어볼까요? 눈앞의 내 이익에만 집착하는 태도나 나와 관련 있는 사람만을 특별히 더 챙기려고 하는 정실주의. 여기 정실주의라는 표현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연고주의. 연고주의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흔히 볼 수 있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속담이 있기도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다 보면 부정의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러한 태도가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정착하면 사회가 부패하게 된다. 자, 부패의 원인, 제가 중요하다고 한 표현 2가지 정도 있었죠? 그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제가 4글자 단어 2가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시네요. 정실주의. 정실주의. 개인적인 신분을 중요시
중요시 여기는 태도. 개인적인 친분을 중요시 여기는 태도. 우리나라는 정을 중요시 여기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친한 사이에서 정을 나누는 것 당연히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국가의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공적이고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친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남이냐? 이렇게 하면서 잘못한 일이 있어도 모른 척 하면서 눈 감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부패가 더욱 확산될 수 있겠죠. 이런 친분과 관련될 수 있는 비슷하지만 조금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될 수 있는 또 다른 용어가 있거든요. 저희 책에서 제가 어떤 단어가 또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연고주의. 자, 친분을 중시 여기는 게 정실주의인데, 정이라든지 친분이 생길 수 있는 인간관계의 인연들이 있습니다. 인연들. 이런 인연들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끈끈한 인연. 이것은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혈연. 국회의원이라든지 고위공직자들,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 가족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비리들이 나오잖아요. 특히 자녀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좀 청탁을 했다, 이런 것들, 자기 가족, 가장 가까운 피로 이루어진 인연이기 때문에 챙기려고 하다 보면 부정부패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혈연. 또 다른 인연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시고 서울에서 성장한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지방에서 이사 온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죠. 지방에서 이사 와서 서울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고향이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지방, 같은 고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에 끈끈한 정이라든지 연대의식, 이런 걸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지연이라고 표현하죠. 물론 지금 현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지역 갈등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할 때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보기보다는 자기 지역에 속해 있는 정당 혹은 그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 이런 사람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도장 하나 쿡 찍어준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연, 같은 지역에서 태어났으니까 챙겨주자, 연고주의의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무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연고주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이제 계모임 이런 것도 많이 나가시잖아요. 나가시는 모임 중에 동창회, 동문회 이런 거 나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학교 출신 사람들을 굉장히 챙겨줍니다. 이것을 학연이라고 하죠. 혈연, 지연, 학연, 여러 가지 인연들을 중요시 여기는 거, 연고주의.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태도. 자,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특수한 학교에 특수한 학과가 어떤 전문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 공직자를 선출할 때는 그 학교 출신으로 뽑는 게 적당할 것 같다. 이건 당연하게 고려할 수 있을 만한 일이죠. 그 학과에서 국가일과 관련한 직접적인 연구 이런 걸 활발히 했다면요. 하지만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내가 졸업한 학교랑 똑같은 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네? 한번 뽑아볼까?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 그리고 이루어낸 성과,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해야지 나와 가지고 있는 인연만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겠죠. 부패의 폐해. 폐해는 눈으로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9페이지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공정한 경쟁과 그 결과에 관한 승복이 바탕이 되는데, 공직자들은 경쟁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부패
특히 공직자들 많이 문제가 된다고 했으니까 공직자 언급하고 있네요. 따라서 특히 공직자들이 부패하면 사회 전체의 도덕성이 흔들리게 된다. 사회가 부패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없어 모든 일에 수고와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된다. 그리고 한 나라의 부패 정도가 심하면 그 나라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어 외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어렵게 만든다. 부패는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반에 있어서도 문제를 만들 수 있고 국제사회 내에서 그 국가의 지위, 여기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굉장히 크게 확장되어 나가는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부패를 어떻게 방지해야 하는 것일까? 그 부분을 한번 연결해서 필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바로 3번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저희 지난 시간에 공정한 경쟁하기 위해서도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부패 방지에 있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99쪽 반부패 문화의 확립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동그라미 1번 반부패 문화의 확립. 자,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패에 관대한 문화를 떨쳐내고 일반 국민과 공직자 모두가 스스로 엄격한 도덕 기준을 적용하는 반부패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청렴의식을 지니고 업무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밝히는 태도가 중요하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지 사회 전반의 반부패 문화가 확립될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부패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린 이런 의식을 청렴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일반 국민들 차원에서도 청렴의식을 발휘할 수 있고요. 고위공직자들도 당연히 발휘해야 됩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고위공직자에게 주어지는 무거운 의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청렴의식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개인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개인적 노력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저희 교과서로 보면 100쪽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부패 방지 제도 마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부패 방지 제도 마련. 한번 읽어볼까요? 100쪽입니다. 개인의 의지와 문화만으로는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부패를 방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신의 힘을 원칙에 어긋나게 사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없는지 늘 감시하고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공직자의 부패는 한 개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국민 정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므로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일반적인 국민들 같은 경우 부패 저지르면 물론 저지르면 안 되겠지만 국가 전체의 폐해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잘못하면 바로 이제 공직자로서의 위치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겠죠. 야구에서 원아웃 되기 위해서는 스트라이크 카운트 몇 개가 필요합니까? 남학생들은 잘 아시죠? 3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3개가 있어야지 원아웃이 되는데 고위공직자라면 1 스트라이크 원아웃이 돼야 됩니다. 한 번 잘못하면 바로 물러나죠.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잘못 저지르는 이것과 함께 잘못 저지르기 위해선 거기에 부당한 부탁을 하는 일반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요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법률이 있죠.
우리가 소위 발의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 법이라고 많이 부르는 법이죠. 정식 명칭은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청탁금지법이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 넘어가면 이것은 다 부당한 청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마련되어서 어디까지가 부패행위이고 어디부터는 부패행위가 아닌지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준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부패까지 보았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거 간략하게 복습하는 마무리 활동을 하고 본격적으로 자연 초월과의 관계라는 또 다른 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칠게요.